밀라노 올림픽 개막 직후 한국과는 조롱당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렇게 조용하면 망한 거라고 봐야죠. 현지 언론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폐막 직전 각국 센터에 섬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 줄이 끊기지 않는다. 철수 중인 건 우리뿐이다. 그리고 나온 영국 전략 칼럼니스트의 기사 제목. 밀라노 2026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 성화가 꺼진 뒤에도 한국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건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한국이 기억을 설계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밤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점이었죠. 프레스센터 한쪽 구석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서 저는 폐막 분석 기사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탈리아의 2월 밤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폐막식 리허설 조명이 깜빡이는 게 가끔 보였어요. 올림픽의 마지막 열기가 그렇게 서서히 조용히 식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국제전략 칼럼니스트입니다. 런던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12회째 올림픽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있죠. 제가 쓰는 기사는 늘 숫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메달 순위, 경제 파급 효과, 스폰서 매출 변화, 개최국 흥행 성적. 어떤 동료들은 제 기사가 차갑다고 합니다. 감성이 없다고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통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며 저는 꼼꼼하게 항목을 채워나갔습니다. 노르웨이 금메달 15개, 미국 스폰서 매출 전 대회 대비 11% 상승, 이탈리아 개최 효과 GDP 기여율 추정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는 동안 머릿속은 이미 다음 문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멈췄습니다. 문화관 항목 부분이었죠. 저는 화면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한국, IOC 문화 프로그램 S등급. 딱 한 줄이었습니다. 더 쓸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잠깐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S등급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다 알죠. 외교적인 점수입니다. 전시가 깔끔하고 운영이 무난하면 얻을 수 있는 종류의 등급. 그걸 숫자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그 문장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기사에서 비중 있게 다룰 항목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변에는 저처럼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미국 매체 소속의 짐은 이어폰을 끼고 쉴 새 없이 타이핑하고 있었고 독일 쪽 기자 하나는 빈 커피잔을 앞에 두고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올림픽 마지막 이틀,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열기는 남아 있었지만 피로가 그 위를 두툼하게 덮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두 어깨 사이 어딘가에서 뼈소리가 작게 났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기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마무리하면 되죠. 편집장에게 넘기고 폐막식 취재하고 그러면 이번 올림픽도 끝이었습니다. 12번째 올림픽. 늘 그렇듯 시작할 때는 두근거리고 끝날 때는 허탈하죠. 그게 이 일이었습니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2번, 화면이 환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이탈리아 현지 코디네이터였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관 앞줄이 이상합니다.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이 막연하긴 했지만 그냥 관람객이 조금 몰렸겠거니 싶었어요. 폐막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넘기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폐막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늘고 있다고요.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올림픽 전시관은 보통 폐막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빠집니다. 흥미는 이미 피크를 지났고 관람객들은 폐막식 쪽으로 시선을 옮기죠. 그게 공식이었습니다. 제가 12번의 올림픽을 다니며 몸으로 익힌 패턴이에요.
그런데 늘고 있다니. 저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했죠. 특별 공연이 있거나 SNS에서 뭔가 화제가 됐거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뒤로 밀어두고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업적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대수롭지 않다고 하는데 발이 이미 문 쪽을 향해 있는 거죠.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어차피 기사는 내일 새벽에 마무리해도 충분했습니다. 프레스센터 문을 나서자 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서 올림픽 파크 쪽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고 먼 데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러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발은 그쪽을 향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딱히 기대는 없었지만 무시하기엔 어딘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이름 붙이기엔 아직 너무 막연한 감각이었습니다. 그게 그날 밤 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걸음을 옮겼죠. 사실 저는 개막 초반부터 한국관에 대한 결론을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하고 첫 사흘. 저는 각 나라 전시관을 돌아보며 기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투어가 끝났을 때 제 취재 수첩에는 한국관 관련 메모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게 저에겐 이미 하나의 데이터였죠. 미국과는 대형 콘서트 무대를 세웠습니다. 유명 아티스트 공연이 하루에 2차례씩 진행됐고 사람들은 멀리서도 음악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어요. 프랑스과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직접 나와서 조리 시연을 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전시관 바깥까지 진하게 퍼졌죠. 일본과는 VR 기기를 대거 투입해서 관람객이 가상의 후지산 정상에서 스키를 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줄이 항상 길었고 SNS 영상 조회수도 올라갔어요. 그에 비해 한국관은 조용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했죠. 입구에 들어서면 한쪽에서 따뜻한 떡국을 나눠주고 있었고 믹스커피 한 잔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도 크지 않았어요. 화면도 없고 공연도 없고 요란한 체험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냥 음식 한 그릇과 조용한 공간이 있었죠. 저는 그날 피에트로와 함께 한국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피에트로는 이탈리아 출신 칼럼니스트로 저와 자주 현장을 함께 다니는 동료였어요. 그는 한국관을 힐끔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렇게 조용하면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다니엘.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올림픽 전시관이라는 건 결국 자국을 알리는 홍보 무대입니다. 기억에 남으려면 인상을 남겨야 하고 인상을 남기려면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조용하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세계인의 시선을 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기사 초안에 이렇게 적어두었죠. 한국관 초반 흥행부진. 존재감 확보 실패. 사흘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한국관 언급은 드물었고 SNS에서의 화제성도 다른 나라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한국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소박한 전시, 솔직하게 말하면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전략 실패였죠. 그때 잠깐 그 공간 구석에서 한 사람을 스치듯 봤습니다. 한국관 내부에서 노트를 들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자원봉사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이 예리했고 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자원봉사자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제가 스쳐 지나쳤던 그 여성이 한국관 전략의 핵심을 짜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라스트 72시간 집중 반응 설계. 물론 저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시점에 저는 이미 한국관에 대한 판단을 마친 상태였고 다음 취재 일정으로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경쟁을 포기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남들이 소리를 높일 때 혼자 조용한 나라. 저는 그게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판단이었는지는 며칠 뒤에야 알게 됩니다.
피에트로는 그 이후로도 가끔 한국관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로 비교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방식이었죠. 일본 관줄이 얼마나 긴지 얘기하면서 한국은 대조적이라는 식으로요. 저는 그때마다 동의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 냉소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초반 관람객 수, 언론 언급 빈도, SNS 화제성. 어느 것 하나 한국관이 인상적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확신이 꽤 단단하다고 느낄수록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뭐라고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편함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폐막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취재를 마치고 점심을 때우러 올림픽 파크를 가로질렀습니다. 한낮이었는데도 공기가 차가웠고 사람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대부분의 전시관 앞은 눈에 띄게 한산해져 있었습니다. 미국관 앞에는 이틀 전만 해도 긴 줄이 있었는데 그날은 입구가 훤히 보일 정도로 여유가 있었죠. 프랑스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셰프 시연 공간 앞 대기줄이 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틀 뒤면 끝이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폐막식 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줄이 생기고 폐막식 굿즈를 파는 임시 매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올림픽의 마지막 국면이었죠. 그런데 한국관 앞을 지나가다가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짧지 않은 줄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시선을 스치고 지나가려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좀 달랐어요. 공연을 기다리거나 체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어요. 웅성거리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꺼내 뭘 찍거나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 맨 앞에는 이탈리아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코트깃을 세우고 할아버지 팔을 꼭 붙들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한국관 입구 쪽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말이 없었는데 그게 기다리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노르웨이 선수단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이 몇 명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어린아이 손을 잡은 프랑스 가족이 있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것 같기도 한.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목시계를 내려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카메라 가방을 다시 고쳐 맸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됐습니다. 저는 줄 끝으로 걸어가서 뒤에 섰습니다. 딱히 내부를 취재하러 들어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줄 자체가 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사람들이 왜 서 있는지. 저는 메모장을 꺼내들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줄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뒤로 사람이 더 붙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줄이 제 뒤로도 꽤 이어져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엄마는 손가락으로 한국관 입구를 가리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탈리아 말이었는데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뭔가 어색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 어딘가가 삐걱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올림픽 전시관 줄은 이 시점에 줄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줄이 안 줄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꼭 다물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이탈리아 노부부가 이제 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는 동안 할머니가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 표정이 묘했어요. 처음 오는 것 같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이미 알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랄까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식이 틀렸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의 판단 체계에 물음표를 단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물음표였지만 그건 분명히 있었어요. 줄은 그날 오후 내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3번을 지나쳤는데 3번 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시관의 줄이 점점 짧아지는 동안 한국관 앞에 그 줄은
아무런 선언도 없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계속.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기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관 관련 항목을 스크롤해서 내려갔습니다. 초반 흥행부진이라고 써둔 문장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문장 위에 물음표 하나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한국관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취재 목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현장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었고, 어제의 그 줄이 정말 의미 있는 신호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챙기고 메모장을 들고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제 코로 들어온 건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국물 냄새였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은은하고 담백한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쪽에 작은 배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흰색 앞치마를 입은 자원봉사자가 작고 납작한 떡이 들어간 국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받아든 사람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두 손으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새해에 서로 잘 살자고 약속하는 음식이에요. 나눠 먹으면 그 약속이 이어진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메모장에 받아 적으려다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예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국을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났어요. 옆에서는 어제 봤던 이탈리아 노부부가 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방문이었습니다. 두 분은 말이 없었는데 그 침묵이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는 걸 봤는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떠올리는 걸까?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그릇을 다 비운 뒤에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현장 운영팀이 외부에 공개한 수치들이었는데 저는 그게 관행적인 홍보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죠.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관람객 평균 체류 시간 23분. 다른 나라 전시관 평균인 7분의 3배가 넘었습니다. 재방문율 31%. 그러니까 이 공간에 온 사람 10명 중 3명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였죠. SNS 언급량은 개막 초반에 낮았다가 폐막이 가까워질수록 수직 상승해서 지금 최고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체류 시간 23분이 단순히 전시가 길어서가 아닙니다. 전시가 길면 오히려 사람들이 지루해서 빨리 나가거든요. 23분은 머물고 싶어서 머문 시간입니다. 재방문율 31%는 조작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강제로 사람을 2번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다시 왔습니다. 뭔가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요. SNS 언급량 곡선은 더 놀라웠습니다. 보통 올림픽 관련 SNS 지표는 개막 초반에 폭발했다가 중반에 유지되고 폐막 무렵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관의 곡선은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초반에 낮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갔고 지금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데이터를 보면 즉각적으로 해석이 나오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숫자를 보고 있는데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앞에서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노르웨이 젊은이들이 자원봉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였는데 웃음이 있었어요. 프랑스 아이가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국물을 마시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이탈리아 노부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조용한 것 같으면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서 조금 더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적으려고 메모장을 꺼냈지만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숫자를 정리하고 분석 문장을 빠르게 써내려갔을 텐데 그날은 손이 느렸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말했던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눠 먹으면 그 약속이 이어진다고. 이 공간을 찾은 사람들이 뭔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조용하고 무게 있는 것을요. 그게 뭔지 저는 아직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제 기사에 써둔 초반 흥행부진이라는 문장은 이제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밀라노 마이너스 코르티나의 하늘은 구름이 낮게 깔린 채 흐렸습니다. 성화가 꺼지기까지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파크 전체가 마지막 하루의 분주함 속에 있었어요. 선수들은 짐을 싸고 있었고 언론사 장비는 속속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전시관은 이미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간판 조명이 꺼진 곳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오전부터 올림픽 파크를 돌아다니며 마지막 현장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수첩에는 이미 충분한 내용이 채워져 있었고 오후에는 숙소에 들어가서 기사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죠. 그러다 한국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줄이 있었습니다. 폐막 당일 오전, 다른 전시관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그 시간에 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관 내부를 살짝 들여다봤더니 바깥의 차분함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구석에서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노트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대화 중이었습니다. 관람객이 아니라 미팅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정말로 미팅이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섞여서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한국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유럽 콘텐츠 바이어와의 협력 미팅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수출에 관한 이야기였죠. 조금 더 안쪽에는 다른 테이블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동 쪽 억양이 들렸고 흰색 전통 복장을 입은 남성이 테이블 맞은편에서 노트를 적고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기술협의라는 얘기가 잠깐 들렸어요. 행사장이 닫히려는 시점에 기술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봤더니 노르웨이 선수단 유니폼을 입은 두 명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도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재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익숙한 동선으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제가 가진 공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올림픽 폐막 당일이라는 날은 전시관에 있어서 마무리의 날입니다. 철수하고 짐 싸고 인사하고 끝내는 날이에요. 그런데 한국관은 그날 오전에 3개의 비즈니스 미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관람객 줄은 여전히 바깥에 있었고 재방문자까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게 단순한 감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직업적인 분석으로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이어질 것들이었습니다. 바이어와의 계약, 기술협의, 그리고 재방문자들이 가져갈 기억. 피에트로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옆을 봤고 피에트로는 저를 보지 않고 내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까의 그 가벼운 냉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관 관계자를 통해 내부 전략 문서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공식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보여주셨는데 인쇄된 종이 몇 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넘기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이겠거니 했는데 몇 줄을 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이랬습니다. 개막 경쟁 참여 금지.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참여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경쟁 참여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개막 초반에 다른 나라들이 공연과 체험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할 때 한국은 의도적으로 그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체류 시간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지가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를 목표로 설정한 거였죠. 관람객 수를 늘리는 대신 관람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시설 대신 떡국 한 그릇과 조용한 이야기를 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라스트 72시간 집중 반응 설계. 마지막 사흘에 모든 반응이 집중되도록 설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초반의 낮은 화제성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죠. 폐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감정이 고조된다는 걸 알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문서를 덮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바로 분석이 시작되는데 그날은 그냥 잠깐 조용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국관 안쪽 구석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처음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노트를 들고 있었는데 이번엔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왜 이 방식을 택한 겁니까? 초반에 주목받지 않으면 손해 아닙니까? 서연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용했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은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빛을 보면서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박수는 개막 때 받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끝날 때 남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가져가느냐, 그게 진짜 승부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설득당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이름 붙여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봤던 것들, 재방문, 체류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아래로 정렬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마지막에 남는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빛이 흐렸습니다. 그런데 그 흐린 빛이 그날따라 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깐 흔들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메모들을 정리하다 보니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동선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그 차분한 말투도 6개월 이상 교육을 거친 거라고 했습니다. 바이어 미팅 일정도 사전에 조율된 거였고 마지막 사흘의 반응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것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건 연출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자 무언가 실망스러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고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멈추던 장면, 노르웨이 선수들이 재방문했을 때 자원봉사자와 나누던 웃음. 그게 다 계산된 분위기였다면 과연 그걸 진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그 질문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피에트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바로 받았고 저는 그 생각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연출된 감동이 진짜 감동일 수 있냐고요. 피에트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감동받은 공연들 중에 즉흥으로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수십 년을 연습해서 무대에 오릅니다. 지휘자는 수백 번 같은 곡을 다듬었을 겁니다. 그 연주를 들으며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연출된 눈물이냐고. 준비가 진심을 가짜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실망감이 다른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재방문은 연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들에게 2번 오라고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노부부는 분명히 다시 왔습니다. 폐막 당일에도 왔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연출된 선택이 아니라 뭔가가 좋아서 스스로 내린 선택이요. 떡국 한 그릇이 맛있어서였을까요? 아마도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건네준 그 한 문장, 약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를 건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오래된 약속 같은 걸. 그리고 그게 건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오고 싶었을 겁니다. 준비가 있어야 그런 순간이 가능합니다. 6개월간 자원봉사자를 교육한 것도 떡국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였을 겁니다. 동선을 설계한 것도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충분히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겠죠. 연출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약속을 오래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걸 느끼면서 저항이 천천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말로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존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려한 공연 무대를 세우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준비를 하고 초반에 주목받지 못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도록 기다리는 것. 그건 대담한 전략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용감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생각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처음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쓰고 싶은 것들이 생겼거든요. 단순히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제가 이 며칠 동안 직접 경험한 것들. 국물 냄새, 노부부의 침묵, 줄이 끊기지 않던 오후, 그리고 기억은 마지막에 남는다는 그 말. 처음으로 기사가 아니라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썼습니다. 숙소 책상에 앉아서 처음엔 수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기존 기사에 한국관 관련 항목만 손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문단을 다시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기사 전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불충분한 거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숫자는 맞았습니다. 매달 수도 매출 수치도. 그런데 그 숫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새로 열었습니다. 기존 기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두고 새 화면을 켰습니다. 커서가 맨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제목부터 썼습니다. 밀라노 2026,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 그 제목을 쓰고 나서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관 앞을 지나쳤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썼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긴 줄도 화제가 되는 순간도 없었다고요. 저는 그걸 실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사흘이 걸렸다고 썼습니다. 매달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 효과 수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올림픽을 설명하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폐막이 가까워질수록 길어지는 줄, 23분의 체류 시간,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 그것들은 설계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노부부를 묘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눈을 감던 장면을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약속을 떠올리고 있는 걸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 물음이 이 기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고. 서연의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억은 마지막에 남습니다. 저는 그 문장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불꽃을 피운 나라들이죠. 그리고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준비하고 눈에 띄지 않게 쌓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의 기억에 자리를 잡은 나라. 기사 마지막 문단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분석 기사는 결론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분석만으로 끝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몇 번 고쳐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는 화려한 개막을 기억하지 않는다. 가장 마지막에 남은 온기를 기억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숙소 창문 너머로 밀라노의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성화는 이미 꺼졌습니다. 어젯밤 폐막식이 끝나면서 꺼졌죠. 저는 그걸 숙소에서 중계로 봤습니다. 성화가 꺼지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관을 떠올렸습니다. 떡국 냄새와 조용한 줄과 재방문한 노르웨이 선수들의 웃음을요.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사를 저장하고 편집장에게 전송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2번의 올림픽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제 공식을 바꾼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에 저는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원고에는 없는 문장이었지만 메모로 써두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문장이었죠.
성화는 꺼졌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빛이 켜졌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